안녕하세요. 저는 한강경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또 인천 도시 물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하천 살리기 추진단에서 이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물순환 일환부터 해가지고 또 도시 물순환 추진 전략 매진말까지 이렇게 발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물순환 일환인데 여기서 일단 물순환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름에서 비가 떨어져 가지고 땅 위로 흘러가거나 또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간 물은 다시 하천이나 또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 위로 흘러간 물은 다시 하천이나 또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천이나 바다에서 또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된 물은 다시 구름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 구름이 다시 이제 그 바다로 구름이 다시 또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순환 체계를 우리가 물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물순환 과정에서 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땅 위로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거나 이런 물순환 왜곡이 발생을 하면 이 물순환 왜곡에 의해서 다양한 영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나 가뭄, 폭염, 수질오염, 뭐 또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순환을 왜곡된 물순환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건전한 물순환의 생태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이 물이 떨어질 때, 이렇게 구름에서 떨어질 때 이 산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가는 물, 이쪽으로 가는 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보면 이게 이제 유역이 되겠죠. 그래서 유역의 물순환, 건전한 물순환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전한 물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는 자연적인 물순환을 봤고요. 이거는 도시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비가 왔을 때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지하 수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 도시화가 되면은 불투수층이 늘어나서 이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이 증가가 되죠. 대신에 땅속으로 침투하는 물이 작아지게 되고, 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하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이 홍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땅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지하 수위가 이렇게 하천 바닥보다 높게 있다가 땅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 지하 수위가 하천 바닥보다 낮게 되죠. 낮게 되니까 하천에 있는 물이 이 땅 속으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니까 하천이 마르는 거죠, 물이. 그래서 하천 건천화가 나오고, 또 하천이 건천화됨으로써 이 수질이나 오염원들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고 또 하천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화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전망을 보면 현재 2014년 현재 54%가 도시에 사는데 2050년 되면 66%가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 수요가 55%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 현재 우리나라 그 도시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총 면적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91.8%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에 굉장히 밀집돼서 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 물순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이제 그 물환경보존법에서는 이런 도시의 불순환, 도시의 불투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이 10%였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50%고,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이 55%가 되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15%가 돼요. 그래서 땅 위로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도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서 목표가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을 20%까지 줄이자, 55%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15%에서 42%까지 늘리자,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개념들을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가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물순환 왜곡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동과 기후 변화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동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단기간의 변동, 엘니냐, 라니뇨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이고, 기후 변화는 중장기적인 측면,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짐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나비가 인천에서 팔랑되면 그 바람이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된다는 것이죠. 즉 작은 온도 차이가, 작은 온도 변화가 우리 기후 시스템에, 지구 기후 시스템에 작용을 해가지고 큰 재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그 6차 보고서,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온도가 11.2도인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안 하면 2040년대에 이와 같이 13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도가 2040년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 50년까지 우리가 1.5도씨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1.5도씨만 증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저 시간당 50mm 이상 그 발생한 이 발생 횟수, 연간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을 보시면 굉장히 증가폭이 급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홍수 발생 위험이 높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연 강수량, 최근 10년과 과거 10년의 연 강수량을 보면 18%가 실제로는 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18%가 감소를 하니까 이거는 또 가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후버댐 위에 매도 호수인데, 이 매도 호수 보면 이렇게 물이 많았던 지역이 이렇게 말랐고요. 옛날에 여기서 007 영화를 찍었던 인도인데 지금은 말라가지고 이와 같이 목초지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지금 전 세계 인구, 현재 78억 7천 명인데,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집 부근에 물이 없고, 40억 명이 물 이용이, 지속적인 물 이용을 하지 못하고, 45억 명이 하수도 시설이 없는 데 살고, 이 55억 명이 정수 시설이 없는 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말라리아 환자 수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한 그 400명에서 800명 정도까지 폭은 있지만, 이 말라리아 환자 수가 계속 증가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북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 연천, 그 다음에 또 고성 이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배출권을 보면 2015년에 124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배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보면은 우리가 1,700만 톤으로 급격하게 탄소 배출권 거래도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말씀할 필요도 없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가뭄 일수 2010년대와 2000년대 비교하면 15%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지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각에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포항과 경주에 지진 발생이 있었죠. 또 폭설 사례도 많고, 그 다음에 폭염에 의해서 온열 환자 수, 또 우리가 그 한파도 있는데, 여기 2018년에 보면 타년도에 비해서 거의 엄청난 2배 이상, 2.5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폭설과 한파가 왜 발생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제트규리에서 이제 찾고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어떻게 그 발생을 하고 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말라리아나 찌찌가무시병이 우리나라에 향후에도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 찌찌가무시나 이 말라리아 같은 게 북한하고 접경지게서 나는데 이게 약간은 남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폭염하고 한파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취약계층인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정부 차원에서 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서 기후보험이라는 거 도입을 고려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안경 생태계인데 올해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호수에 대해서 했는데 호수 부영양화가 지금처럼 심해진다면 2100년에는 화석 연료가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이 38%에서 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를 다 없애버려도 저쪽에 이리호에 있는 호수를 없애버려도 경제적 피해가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가 10배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를 없애는 피해보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피해가 10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후변화하고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수원의 녹조 현상이나 또 정수 처리 장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작물 재배지가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도 뭐 대구에서 났던 게 저쪽에 북쪽에 뭐 화천이나 이런 데서 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림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림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또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또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생태계 보존이 잘 되면 온도 흡수에도 탄소 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생태계의 훼손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촉진이 된 게 있다고 그렇게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원래 생태계에서 존재하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인간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바이러스가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을 숙주로 할 때 바이러스가 더 강하게 인간을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이런 바이러스도 생태계에서 또는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2018년 보고서인데 2015년에서 17년 3년 사이에 우리나라 습지가 74개소가 소실이 됐고 91개소의 습지가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우포늪 습지에 대해서 그 기능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 습지가 현재의 습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2100년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했더니 약 22.5%의 습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습지를 소실시키지 말고 오히려 습지 면적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가치를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면적이 케이스 1에 보면 314헥타르가 늘어나게 되면 729억의 가치가 어떤 그 생태적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과 물순환인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탄소 배출량 빼기 탄소 흡수량을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넷제로 그래서 탄소 배출량 빼기 흡수량을 했을 때 0이 되는 거. 이게 탄소 중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금 온 나라 전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 물 쪽에서 보면 이 물 이용과 하수 처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저감을 하고 또 어떤 자연성 회복이나 생태계 복원을 통해서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세계 8위고요. 인구 1인당 배출량은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90년대에 우리가 1990년대하고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0%가 증가를 했는데 탄소 흡수원 증가량은 8.6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원보다 흡수원이 훨씬 적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 발자국을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스타 한 접시 만드는데 200리터의 물이 듭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우선 파스타를 하기 위해서 밀을 키우는데 180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거를 파스타로 만드는데 12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또 이걸 운송하는데 우리가 6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 만들기 위해서 또 씻고 이런 게 2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물이 소비되는 거 이런 이 물을 우리가 물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물 발자국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물 발자국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물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또 유역 측면에서는 어떤 수열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역 베이스로 보면 유역에서 탄소 배출원과 흡수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게 탄소 배출원이고 녹색이 탄소 흡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원은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그래서 우리가 물순환을 왜곡을 막고 또 이산화탄소도 저감을 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왼쪽인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고 수질악화와 수처리가 증가됨으로써 에너지가 또 많이 소비가 되죠. 가뭄과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또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물 재이용 확대. 근데 이제 물 재이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확대, 에너지 확대. 그래서 물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돼 있는 게 우리 하천수하고 그 다음에 해수하고 그리고 그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열. 그래서 세 가지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이 되면 공공 건물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를 20% 이상인가 이게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물론 이제 하천수가 작년인가요? 그때 신재생이 지정이 됐는데 하천수를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또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너지 고효율화가 필요하고 또 이 주거지역 오염 저감, 그 다음에 산림 조성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유역 내에서 또는 도시 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워터 에너지 카본 넥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워터 에너지 카본이 아니고 다른 거죠. 근데 푸시인데 식량. 근데 우리가 여기다 카본을 넣어서 이 웩 넥서스라고 해서 이 웩 넥서스의 악순환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합해수 처리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고 처리된 물을 수송하고 이 수송하는 교통에 의한 탄소 배출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선순환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순환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의 에너지를 저감시키고 대신에 이런 바이오가스 생성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그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또 화석 연료를 사용을 감소시키는 이런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처리하고 하수 처리 이런 단계에서도 단계별로 우리가 한 20%에서 10%씩 탄소를 감축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의 그 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물순환 정책 현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를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자,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또 우리가 통합 물관리, 또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물관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런 통합 물관리를 통해서 유역 회복력을 증대하고 또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역 중심의 그 물 관리가 필요하고, 또 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유역 물 관리, 이를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유역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도시 물순환 정책 현황인데, 자치법규, 지자체법을 보면 2009년에 수원시에서 처음 물순환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남양주시, 또 서울시 특별시, 광주광역시 이런 식으로 쭉 지자체별로 또 물순환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순환 선도 도시를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총 1231억 원 규모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때 원래 마치게 돼 있는데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물순환 선도 도시에 대한 그 사업비하고 사업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형 도시 설계, 영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배수 시스템, 또 미국은 저영향 개발 녹색 인프라, 호주는 물 민감형 도시 설계를 계획하고, 또 일본은 균형 있는 물순환 시스템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빗물 최적 관리, 그 다음에 LID 계획 수립 및 적용, 이탈리아는 이제 도시 습지 공원 조성, 엠베스를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은 물순환 기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물순환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확립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 빗물 인프라 구축, 근데 여기 독일은 이제 빗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ID를 적용을 하게 되면 빗물세를 깎아주거나 또는 면제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물순환 정책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보면 물순환이라는 말은 없지만 물 재이용에 대해서, 그래서 물 재이용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2003년에 구성이 돼서 사실은 롤 모델로 지자체에서 많이 그 회자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활성화된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 되고, 또 지난번엔 이화여대에서 박사 과정 하시는 분이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이거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화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또 작년 말에 이따가 오후에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인천광역시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 안이 완료가 작년 말에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보면 이 지금 현재 51.2%가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을 33.2%만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17.9%인데 지금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침투를 30.8%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인천시가. 그래서 또 인천시는 이제 스마트 관방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마트라는 개념, 그래서 첨단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 저감에 또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서구가 작년에 스마트 그린 도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서구에서 이 과제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도 그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굴포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시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수원시가 이제 물순환 관리 조례를 처음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또 아까 시장님도 그 환경 도시 인천을 말씀하셨는데, 수원도 2011년에 환경 수도를 선언을 하고 2014년에 이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을 레인시티를 최초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 빗물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서 그린 인프라 조성 사업을 해갖고 LID 기법 도입 결과 빗물 침투량이 191% 증가를 했고 표면 유출량,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을 16.9% 감소시킨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린 빗물 인프라를 조성해가지고 특히 그 미세먼지나 이런 거 있을 때 빗물을 저장해가지고 도로에 뿌려가지고 이런 미세먼지나 온도 저감 효과를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수원천을 복개해서 그 21년 만에 자연형 하천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09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구성이 된 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다른 사업들은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물환경 보존법에는 아마 그냥 우리가 건전한 물 순환을 위해서 불투수율을 감소시키는 그거를 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 물 순환과 도시 물 순환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분이 돼 가지고 이런 수재라든지 수환경, 생태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MBS 기반의 홍수 조절과 지하수 관리, 그 다음에 하천 저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 또 스마트 댐 운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그린 뉴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수질 정화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생태계는 특히 모니터링과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적응 관리나 순환 관리,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물순환이고 도시 물순환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재난 관리를 할 때 이런 주로 우수나 하수 관거, 빗물 펌프장 위주로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그 스마트 배수 시스템, 그래서 조닝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 속에 깔려 있는 하수 관거나 우수 관거 이거하고 땅의 지형학적인 영향 이거를 고려해서 어떤 도시 배수 시스템의 조닝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환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MBS 기반의 비점 오염원 관리, 또 수생태계도 MBS 기반의 생태계 복원, 그리고 복개하천 복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생태계 적응 관리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거를 다시 정리한 건데요. 근데 이제 왼쪽 밑에 보면 수열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이제 이 하천수가 신재생 에너지로 되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하천수를 쓰려면 하천에 또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천수 사용 허가가 필요한데 이런 하천수 사용 허가에 대한 그 문제하고 또 하천수가 이제 위에서 물을 빼가지고 쓰고 그거를 다시 또 하천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물 온도 차이가 한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한 생태계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도에서 물이 오는데 위에서 물을 빼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밑으로 다시 집어넣죠, 물을. 그래가지고 연간 한 7억 원의 에너지 절감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장공사에서 작성한 건데, 왼쪽은 도시 물관리 계획을 이와 같이 수립을 하고, 오른쪽은 실제로 도시 내 통합 물관리, 그래서 이 유출수, 지하수 이런 물 순환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통합 물관리를 실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안전, 물환경, 물이용, 물가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MBS 기반의 이런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역 중심의 MBS 기반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이런 유역 측면에서 물 재분배, 지하수 함양, 증발산 관리, 유역 오염원 관리, 또 유역 생태계 관리, 자연재해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증발산도 상당히 이제 호수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증발산을 막기 위해서 위에다가 풍선 같은 걸 띄웁니다. 증발이 안 되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그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게 물 전략 기술, 또 물 생산성 향상, 물 재사용 또는 물 재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극복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도시 물순환을 통해서 또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물순환 이 회복 탄력성은 보시면은 생활과 환경,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공이 되게 해서 우리가 수질 악화나 생태계 훼손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의 회복 탄력성은 이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통해서 지방 정부나 또 사회, 경제, 환경 영역에서 회복력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도시 물순환 추진 전략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통합 물관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도시 물순환 정책을 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화에 있어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을 위해서 불투수율만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 물순환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시 계획하고 공간 계획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도시 물순환을 설계할 때 도시 계획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로라든지 또는 하천이라든지 또는 녹지 공간 이런 것들이 함께 도시 계획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도시 계획에 하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될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투수 면적 기반의 물 순환율을 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태 공간 확보율이나 이런 어떤 다른 지표가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역, 지자체, 구역별 특성에 따라서도 어떤 물순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에 우리가 물순환 공간계획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순환 거버넌스 구축인데, 제가 이제 주로 생활 속 거버넌스라는 말을 자꾸 많이 쓰는데, 이런 중소유역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통합 물관리가 필요한데, 이 생활 속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생활 속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또 건전한 도시 물순환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순환 기본 계획법, 이 물순환법이 추진이 되다가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이게 물순환 계획법이 추진이 되고 실제로 이런 지역별로
물순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뉴욕의 탄소 배출원 저감 및 탄소 흡수원 증대 정책, 그래서 생활 속 거버넌스를 통한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있고 또 인천 거버넌스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 물순환 비율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불투수 면적 저감 및 생태 공간 확보, 그래서 아까 제가 생태 공간 확보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지하수를 다 퍼내서 버리잖아요, 지하수를. 그래서 이게 어떤 싱크홀이나 실질적으로 하천 건천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지하수가 나오면 그거를 다시 땅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같은 경우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지역 배수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 조건과 땅속에 묻혀 있는 우수관과 하수관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역을 조닝화를, 도시를 조닝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뉴욕 경계를 그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땅의 지형과 또 관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조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엠베시 기반의 이런 물 안전과 물 가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후 변화 또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 도시의 물순환 체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탄소 배출원 저감과 탄소 흡수원 증대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물 절수 전략 인식 증진,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돗물을 먹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생태계 보존, 자연 생태계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 물관리 대책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 회복력도 물순환, 도시 물순환 체계와 연계해서 도시 회복력 증대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물순환 기본계획법, 이게 아마 오후에 변병설 교수님이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순환 기본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및 유역 물관리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물순환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런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고, 이 예산과 재정 지원이 없으면 아무리 수립을 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산과 재정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지 정부 측에서 또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물순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 또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인천광역시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